딱 1년만 나만 생각할게요. 마리안 파워 지음, 김재경 옮김, 던한 출판. 1장. 매일 두려움을 느껴야 해. 1월 1일 수요일. 나는 나무바닥 위에 서서 흑갈색 연못을 내려다봤다.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다리를 휘감았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의자 위에 세워놓은 흙판에 적힌 수온은 섭씨 5도, 얼기 직전인 셈이다. 닭살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바짝 돋았다. 연못 옆에 서서 망을 보던 여장부가 이 연못에서 수영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고 물었다. 목소리는 날씨만큼이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힘이 있었고 억양으로 판단하건대 반쯤 햄프셔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맘때는 연못이 좀 위험할 수 있어. 물이 엄청 차거든. 그렇군요. 입수하면 숨을 길게 내쉬어야 해. 알겠습니다. 그래야 과호흡이 안 일어나니까. 하, 신이시여. 주위를 보니 중년 여성들이 젖은 머리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줌마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겠지? 얼음장 같은 철제 발판 위로 발걸음을 하나둘 내디뎠다. 아래로 다시 한 발 더. 오른발이 물에 닿았다. 찌릿 전해지는 고통. 10. 왼발도 넣었다. 다시 외마디 비명이 나왔다. 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다. 이건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다. 난 한겨울에 수영할 사람이 아닌데 냉장고 옆에 문 열고 서 있기만 해도 감기가 걸리는 사람인데. 뒤를 돌아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다. 계속 나아가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숨을 헐떡였다. 그랬더니 그 느낌이 왔다. 조그만 고드름 수백만 개가 온몸을 찌르는 느낌이. 고드름 쇼는 세라가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세라는 자기 개발서를 좋아하지는 않을지언정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응원해줄 친구다. 내가 사이언톨로 지교 신자가 되겠다고 하면 톰 크루즈를 볼 수 있겠네. 잘됐다. 라고 말할 녀석이다. 크리스마스 전 샬럿가에서 조금 떨어진 술집에서 만났을 때 세라가 얘기를 꺼냈다. 1월에 내가 도전할 만한 무서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 스피커에서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빌어주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세라는 목소리를 키워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고든 램지의 신장 개업을 보다가 말이야. 내가 고든 램지네 주방에서 일하면서 쌍욕을 먹으면 어떨까 싶더라고. 살벌하긴 하겠다. 비위를 맞춰주려고 일단 수긍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그런 짓은 못한다. 스티브는 축구 경기장에서 알몸으로 활보를 하라던데? 그래. 아님 머리를 민다든가. 머리는 왜 밀어? 더 이상 생각의 흐름을 받아줄 수가 없어서 말했다. 세라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리스트에서 몇 가지 제안을 더 읽기 시작했다. 친구 하나랑 절교한 다음에 왜 걔가 마음에 안 드는지 딱 잘라 말해주기. 물론 나는 제외. 아, 이게 제일 좋겠더라. 야한 얘기를 쓴 다음에 엄마한테 보내기. 아이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 무섭긴 하잖아, 안 그래? 전혀. 그건 그냥 더러운 거지. 더럽게 무서운 거지. 내가 물었다. 대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세라가 답했다. 글쎄, 어젯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그냥 막 떠오르던데? 핵심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수갑차기 십상인 짓을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슨 수로 고든 램치네 주방에 들어가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 저널리스트잖아. 아니야? 내가 쓰는 건 마스카라 기사라고.
그럼 뭐 할 건데? 글쎄, 통장 내역 확인하기, 전화 받기, 소득세 신고하기, 현실적인 일들 중에 무서운 거 있잖아. 1월 내내 전화나 받겠다고?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세라가 이어서 말했다. 일단 새해 첫날에 햄스테드 연못에 뛰어드는 걸로 시작하자. 추위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거야. 사실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난 추위를 정말 무서워했으니까. 한 번은 2월에 세라랑 같이 아일랜드에 사는 절친 제만의 집에 간 적이 있었다. 나는 너무 추워서 챙겨간 옷을 다 껴입고 외투까지 걸친 다음에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 주 내내 라디에이터 옆에 붙어서 벌벌 떨기만 했다. 그렇게 1월 1일 한 해 중 가장 춥다는 시기에 나는 야외 수영에 도전하기로 했다. 세라는 함께 가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넘어 집에 들어간 세라는 불을 끄고 방에 누워 문자로 요란한 이모티콘을 보냈다. 더블린에 있는 제마 역시 갓 태어난 아들 제임스를 돌보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했을 것이다. 친구들 대신 새 룸메이트 레이철이 함께 가주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레이철은 내 처지가 불쌍했는지 통장 잔고를 파탄내던 반지하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게 남는 방을 내줬다. 레이철은 야외 수영장이 별거 아니라는 듯 같이 물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새해 첫날 일어나서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보면 관두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겠지. 덕분에 나는 레이철 탓을 하면서 무모한 계획을 때려치울 수도 있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오전 10시가 되자 레이철이 어깨에 수건을 걸친 채 방문을 두드렸다. 레이철이 물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짜 가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재밌을 거야. 근데 밖에 비 오는데 날씨가 영 아니다. 어차피 물에 젖는 건 똑같아. 결국 내가 말했다. 그냥 어디서 같이 점심이나 먹자. 쫄보처럼 굴지 말고 그 아이디어 그쪽에 내셨거든요. 그게 문제였다. 난 늘 생각은 잘했다. 생각을 떠들고 다니는 것도 꽤 잘했다. 하지만 실천은 역시 다른 문제였다. 둘이 우거진 숲길을 지나 연못 쪽으로 다가가자 제잘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연못에 도착하니 간이 식탁 위에는 소시지롤, 민스파이, 거대한 뱅쇼통이 자리를 채우고 있고 그 주위에는 털모자를 쓰고 두툼한 파카를 입은 여자들이 좋기 30명은 둘러앉아 있었다. 재밌을 것 같았다. 연못에 뛰어든다는 부분만 빼면. 나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노부인에게 물어봤다. 물이 많이 차갑나요? 노부인이 시퍼런 입술로 씩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순식간에 끝나던데. 정말로 그랬다. 처음에는 물이 너무 차서 죽는 줄 알았다. 미친 개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첨벙첨벙 나아갔다. 몇 초 지났을까? 목덜미와 오른발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아팠다. 물이 아프다니. 온몸 구석구석이 아팠다. 그래도 계속 나아갔다. 그러자 서서히 몸이 따뜻해졌다. 따뜻해진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진 거겠지만 어쨌든 괜찮았다. 진정이 되기 시작했다.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 말고는 사방이 조용해졌다. 팔다리로 물을 매끈하게 가르면서 나아가는데 수면 위로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계속 나아갔다. 그렇게 끝에 다다랐다. 나는 은색 난간을 붙잡고 계단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오렌지색 수영모를 쓴 부인이 수건으로 몸을 문질러 닦고 있었다. 이르는 넘어 보였고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몸에 확 온기가 돌았다. 나는 얼얼한 표정으로 한박 웃음을 지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질문에 대답했다.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진심이었다.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던 5분 사이에 나는 엄청난 선을 하나 넘었다. 말만 하는 사람과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을. 세상이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다. 나의 해가 시작되었다. 수전 제퍼스의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은 거대한 어깨 패드. 마거릿 대처, 잡지 코스모폴리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87년에 출간됐다. 당시 남성 작가들이 쓴 주류 자기 개발서는 독자 대상이 여성일 경우 사랑을 얻고 지키는 방법을 주로 다루기 일쑤였다. 하지만 여성 작가가 쓴 도전하라는 다른 여성들에게 밖으로 나가 무언가를 무엇이든 하라고 말해줬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고. 전반적인 톤은 낙천적인 편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지는 않았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 어중간한 시기에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나는 어딘가 익숙한 의욕이 샘솟는 걸 느꼈다. 20대 때처럼 이번 작전 역시 일단 저지르는 것이다. 작가 수전이 내세운 기본 전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용기가 생길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행복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두려움을 덜 느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행동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전은 우리가 매일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면 성장도 멈춰 있다는 뜻이다. 연못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볼류냐 스파게티를 만들면서 레이첼에게 말했다. 기본적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매일 해야 돼. 레이첼이 물었다. 생각나는 것 중에 제일 겁나는 일이 뭔데? 스탠딩 코미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잠깐만. 레이첼이 거실로 달려가더니 메모장을 하나 들고 왔다. 여기에다 적어. 왜? 나 스탠딩 코미디 안 할 거야. 아니야. 할 거야. 에이, 농담이지? 무서운 일 할게. 할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시도 안 먹혔다. 레이첼은 대문자로 STANDUP 라고 적었다. 그리고는 펜을 쥔 채 말했다. 또 뭐 있어? 공포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하거나 작업 걸거나 뭐든 남자랑 관계된 거? 출근 시간에 런던 지하철에서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하기. 뭐라고? 그래야 재밌지. 말도 안 돼. 그렇게는 못해. 레이첼이 눈썹을 치켜들었다. 결국 알겠어 하고 대답했다. 저녁이 끝날 무렵 내가 이러려 해야 하는 두려운 일 리스트가 완성됐다. 1. 스탠드업 코미디 하기. 2. 지하철에서 남자한테 작업 걸기. 3. 처음 보는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하기. 4. 관중 앞에서 노래 부르기. 5.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설하기. 6. 사진 작가나 화가 앞에서 나체로 포즈 잡기. 7. 무서운 영화 보기. 13살에 머저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이후로 무서운 영화는 본 적이 없다. 8. 스피닝 수업 듣기. 9.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할 때까지 제대로 따지기. 10. 가게에서 물건값 깎아달라고 떼쓰기. 차라리 죽여줘. 11. 이빨 4개 떼우기. 12. 등 뒤에 점 검사받기. 13.
내장 먹기, 웩, 찐득하든 걸쭉하든 뭔가 식감이 있는 고기는 일단 겁난다. 14. 스카이 다이빙 같은 무모한 도전하기. 15. 런던 시내 자전거로 다니기. 16.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단점 알아내기. 17. 평행 주차하기. 18. 고속도로 달리기. 19. 성질 부리기. 혹시 사람들이 날 미워할까봐 억눌려서 한 번도 화를 터뜨린 적이 없다. 20. 매일 전화하기. 진심으로 전화 받기 싫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 기발한 생각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자 너무 싫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지 않았고 스탠딩 코미디는 죽었다 깨나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스릴을 쫓는 별난 마조이스트 같은 사람들 말이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걸지도. 내 머리에도 문제가 생겼던 걸까? 1월 2일. 일단 소소하게 평행주차 정도로 출발했다.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는 17세에 면허를 딴 이후로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간혹 운전대를 잡더라도 주차장에 차를 데려다 다른 차들을 기다리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망신을 당하느니 좀 더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편이 나았다. 남들은 매일 하는 사소한 일을 일평생 피해 다니다니 참 멍청하기 짝이 없다. 수저는 두려움의 3가지 층위가 있다고 말한다. 1단계는 표면적인 두려움. 평행주차 예를 들자면 주차가 겁난다는 사실 자체이다. 그보다 아래에는 2단계 두려움. 멍청해 보일까봐 내면의 자아가 느끼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수전의 설명은 이렇다. 2단계 두려움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적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 당신이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세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보다 가장 아래 깊숙한 곳에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두려움. 주차도 할 줄 모르는 멍청이라는 감정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수저는 해답을 딱 하나 제시한다.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런던 외곽에 있는 엄마 집에 물건을 챙기러 간 김에 엄마의 달고 다른 푸조 205를 빌려 타고 근처 에스콧이라는 동네로 향했다. 에스콧은 분명 도시라기에는 어폐가 있었지만 1월 2일에는 이상할 정도로 붐볐다. 나는 빈 자리를 발견할 때까지 근처를 3바퀴나 돌았다. 공간은 비좁았고 뒤에 흰색 승합차까지 한 대 따라붙자 허둥대기 시작했다. 너무 꺾어 들어가서 보도블록을 박았다.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나서 핸들이 미끄러웠다. 각도를 맞추려고 애쓸수록 더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승합차가 경적을 빵 울릴까봐 겁이 났다. 차에 탄 남자 둘이서 날 비웃는 모습이 그려졌다.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압박이 느껴졌다. 패닉 상태로 연석 위에 올라가 버렸다. 승합차가 지나갔다. 도로가 조용해졌다. 다시 차를 뺐다 들어갔다 반복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어쨌든 평행주차 비스름한 게 일어나고 있었고 수전 말대로라면 해내지 못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 시도했으므로 성공한 것이었다. 연석 위에 올라가든 말든 정말로 성공한 기분이 들었다. 수전은 사소한 일을 회피하는 습관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거나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전화를 받는 것과 같은 일들을 미루다 보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이라는 믿음이 강해진다. 행동을 미룰수록 자신이 더 약해진다는 느낌이 든다. 반면 별것 아니라도 두려움에 맞선다면 더 강해진다는 느낌이 든다. 나도 그런 감정을 맛보고 싶었다. 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두려움에 맞서 세상을 향해 내딛는 과감한 첫발은
집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나는 도로 위를 정복한 라이더라도 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차키를 집어 흔들면서 엄마한테 말했다. 이 몸이 방금 평행 주차를 하고 오셨습니다. 엄마가 설거지거리가 가득한 싱크대에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책에서 주차를 시키든? 아니요, 그냥 겁나는 일을 해보라는 책이에요. 두려움에 맞서는 거지. 그리고 무서운 거 하면 주차죠.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한테 주차는 무서운 일이 아니니까. 우표만한 공간에 트럭을 주차시키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이다. 엄만 내 나이 때부터 집안일을 하면서 새 아이를 키워야 하셨으니 주차를 시키거나 얼음물에 뛰어드는 건 도전거리가 아니었다. 자아를 탐구할 여유는 없었다. 본인 말대로 발톱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법은 배운 적이 없으셨다. 엄마네 7남매가 자란 아일랜드 시골 농장에서는 자기 개발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크리스마스에 엄마한테 내 아이디어를 말해주니 엄마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또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마리안, 보통 사람들은 너 정도 인생이면 이미 꽤 괜찮다고들 한단다. 나도 알죠. 그렇지만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게 뭐가 어때서? 언제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너무 우울한데? 우울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맨날 뭔가를 더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거다, 아마. 이제는 익숙한 가톨릭 특유의 죄의식을 들이부으시는 거다. 그렇게 1월 5일. 나는 옛 동창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일부러 M25, M3, M4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숨이 멎을 법한 대범한 행각을 계속 이어나갔다. 다음 날 오후 휴대폰으로 리에나 노래를 들으면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자한테 말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런던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것은 물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건다는 건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머릿속으로 내 착장 상태를 점검했다. 가만 보자. 청바지 입었고 원래 300파운드인데 반값에 산 휘슬스 코트 괜찮고 신발은 꽤 재재한 컨버스 그리고 머리는 안 감았네. 안 돼. 떡이진 머리를 하고서 처음 보는 남자한테 작업을 걸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다음에 머리 상태 괜찮을 때 하자. 다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수저는 우리가 무언가를 미룰 때 사실상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 일명 나중에 뭐 하면 수법이다. 예컨대 우리는 나중에 살 빼면 좋아하는 남자한테 말을 걸어야지 라거나 나중에 경험 더 쌓이면 진급 신청을 해야지 라고 말한다. 적당한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핑곗거리가 생긴다. 새로운 경험은 언제나 두렵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목표물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바로 앞에는 짧게 자른 머리에 야구 점퍼를 입은 사내가 하나 있다. 거대한 핸드폰 너머로 묵직한 베이스 사운드가 쿵쿵거렸고 남자는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 아니, 얘는 아니야. 문 옆에는 키가 크고 깡마른 헬쑥한 사내가 정장을 입고 서 있다. 잘생겼는데 또 막 잘생긴 건 아니다. 삶은 지긋지긋하고 신물이 난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그런 삶의 찌든 모습을 좋아했다. 평소에 나라면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말을 거는 건 고사하고 웃어 보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대신 남자가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온갖 이유를 상상해냈겠지. 너무 뚱뚱하다거나 머리가 너무 빨갛다거나 옷을 너무 못 입었다거나 즐겨 쓰던 수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소의 내가 아니지. 지금은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나니까. 그래서 남자 근처로 다가갔다. 손을 내려다봤다. 반지가 없었다. 좋아, 이번에는 할 수 있어. 인사말을 꺼내려고 입을 열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이번에도 할 수 없나 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사람이 꽉 차 있는 것 치고는 지하철이 말도 안 되게 조용했다. 거의 침묵에 가까웠다. 승객들이 죄다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퇴근 후에 침울함 속에 갇혀 있었다. 내가 대화를 시작하면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마리안, 정신 차려. 말을 하라고. 지하철이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불쑥 내뱉었다. 남자가 휴대폰을 보다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마치 자는데 깨우기라도 한 것처럼 바닷물처럼 푸른 눈이다. 네. 남자가 다시 자기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내가 말을 이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잘 안 다녀서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린다. 남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표정만 봐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 왜 말을 하는 거야? 런던 대중교통 룰 모르시나? 하는 생각이 들린다. 난 계속 말했다. 어디 사세요? 말이 나가는 순간 아주 스토커 같은 질문을 했구나 싶었다. 이제 관중도 있었다. 우리 옆쪽에 있던 펜슬 스커트에 운동화를 신은 여자가 흰색 이어폰 한쪽을 뽑아들었고 제일 가까운 좌석의 남자 하나가 피식 웃고 있었다. 이쯤 되니 피곤하지만 잘생긴 얼굴을 한 사내는 겁에 질려 보였다. 무리하게 굴면 안 된다는 생각과 웬 미친 여자 하나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느껴졌다. 남자는 예의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범원지에 산다고 말해줬다. 내가 물었다. 범원지 좋나요? 그가 답했다. 네. 계속 밀어붙였다. 거기서 오래 사셨어요? 예, 저희는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저희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했다. 메시지는 짧고 분명해 보였다. 여자친구가 있구나. 의도를 제대로 때려받고 싶었는지 저희는 막 집도 샀어요 라고 말했다. 피식 웃던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진짜 코웃음이었다.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 실제로 괜찮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미소를 띠면서 말을 걸었더니 남자도 긴장을 푸는 것 같았다. 우리는 부동산 시세에 대해 간단히 대화를 나눴고 남자는 워털루역에서 내렸다. 그게 끝이었다. 해냈다. 믿기 힘들지만 내가 해냈다. 지하철에서 잘생긴 남자를 찾아 대화를 나눴다. 썩 성공적인 작업 걸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해냈다. 물론 쪽팔렸지만 알게 뭐람? 겪어보니 창피하다고 죽는 것도 아니었네.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아님 아드레날린인가? 뭐든 간에 완전 달아올랐다. 피식 웃던 아직도 웃고 있는 사내랑 눈이 마주치기 전에는 그러자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다음에는 분노가 뜨겁게 밀려왔다. 재수없는 인간 같으니 힙한 수염에 청바지까지 아주 잘나셨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맞서고 오늘을 즐기면서 완벽한 나가 되어가는 중이라는 사실은 하나도 모르면서 본인은 그럴 배짱도 없을걸? 그래서 나는 대범한 결심을 했다. 방금 일어난 상황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남자 옆에 앉아 물었다. 뭐 읽고 계세요? 남자는 목표물이 자기로 바뀌어서 어안이 벙벙했는지 헛웃음을 지었다. 100대 유물로 보는 세계사요. BBC 라디오에서 시리즈로 방송한 적이 있어요. 엄청 두껍네요. 네, 그렇죠. 정적이 흘렀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신경성으로 차올랐던 에너지가 시들해졌고 애초에 이 망할 지하철에 올라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 시작했다. 남자가 덧붙였다. 동생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샀는데
결국 제가 들고 있네요. 와, 상대방이 침묵을 채워줬어. 게다가 저 사람 수준 높은 책을 보잖아. 내가 화장실에서 읽기 좋은 책이네 라고 말하자 남자가 답했다. 네, 어쩌면요. 우린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짝이랑 한 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일도 없었다. 남자의 능글맞은 웃음이 사랑스러운 미소로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세요? 친구 집에서 가져올 물건이 있어서요. 그 뒤엔 집에 갈 거예요. 끝내주네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예술가 보조로 일해요. 어떤 예술이요? 콘셉트 아트 같은 거요. 콘셉트 아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온갖 세련된 예술 작품들이 떠올랐다. 웃음 사내가 물었다. 그쪽은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집에서요. 보통 이 시간이면 계란 얼룩 묻은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있죠. 남자는 내 대답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대체 그런 얘기는 왜 한 거야? 아치웨이 역이 다가오자 내가 말했다. 전 여기서 내려요. 남자도 웃으면서 말했다. 저도요. 우리는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서 개찰구를 지난 뒤 잠깐 멈춰섰다. 남자가 말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내가 답했다. 잘 가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저도요. 좋은 밤 되세요. 그쪽도. 남자는 비소인지 미소인지 모를 마지막 웃음을 남긴 뒤 갈 길을 갔다. 번호를 물어보지 않은 걸 보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가 아주 잠깐 고민했지만 이내 수줍어서 그랬겠지 싶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설령 거절을 당한 거라 해도 상관없었다. 내 완벽한 영웅담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승리감에 도취한 상태로 나머지 1월 계획을 세웠다. 벌써 삶이 달라진 것 같았다. 수저는 행동을 취할 때마다 강력한 자아에 닿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았다. 강력해진 느낌이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다 리스트에서 스탠딩 코미디라는 문구를 봤다. 곧바로 힘이 좀 꺾였다. 결국 이 항목은 월말까지 기다리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 대신 알몸을 조금 공개하는 걸로 워밍업을 해볼까. 나는 구글에 인체 소묘 모델을 검색한 뒤 동네 회화교실에 모델을 설 수 있는지 이메일을 보냈다. 다음으로는 공개 연설을 검색해봤다. 흔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채로 묻히는 것보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해본 유일한 경험은 두 친구의 결혼식에서였다. 연탁 뒤에 서서 사랑은 어쩌고 하는 시를 또 읽느니 차라리 신혼여행 비용을 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2번 다 살떨리는 경험이었다. 레이첼은 스피커스 코너, 런던 하이드 파크에 있는 일종의 자유발언대에서 연설해 보라고 제안했지만 못 들은 채 했다. 그 대신 동네에 있는 토스트 마스터즈 클럽, 매주 모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을 연습하는 모임을 찾아 부회장인 나이절에게 연락했다. 나이절은 외부인이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해도 된다는 내용은 규정집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절차가 있어요 라고 했다. 내가 답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자 나이절은 예외를 둘 수 있을지 회장이랑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4분 동안 간부들끼리 통화를 한 뒤 나이절이 다시 전화를 줬다. 승인 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카레 가게 맞은편 교회 강당에서 모임이 있어요. 연설은 5에서 7분 사이로 준비해야 한다는 이메일이 왔다. 진행 중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신호등 방식, 초록불은 최소 시간을 채웠다는 뜻, 주황불은 6분을 남겼다는 뜻,
빨간불은 30초가 남았으니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실격이라는 뜻으로 보여준다고 한다. 어떤 주제로 말하든 상관없지만 원고를 보고 읽는 건 안 된다. 나는 내 자기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때가 화요일 아침이었으니 준비할 시간이 이틀이나 남아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없는 척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이 되자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침실에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무대 위에 서면 내용을 다 잊을까봐 걱정이 됐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럼 난 죽고 싶을지도 몰라. 계속 속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잃을 게 하나도 없다고 되뇌었다.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완전 망쳐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두려움은 계속됐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동굴에서 생활하던 시절 여성들은 혼자서 검치호랑이랑 맞서 싸울 수 없으니 목숨을 부지하려면 반드시 집단에 속해야 했고 따라서 집단에서 쫓겨날 거리가 될 만한 일은 무엇이든 두려워하게 됐다고 한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다른 기사에서는 짧은 연설가 검치 호랑이를 두고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권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랑 끔찍하게 사지가 잘리는 상황을 비교하자면 그래도 말하는 쪽이 낫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호랑이 때문이었다. 나는 레이철 앞에서 연습을 해봤고 레이철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쟀다. 난 7분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3분을 넘긴 수준이었다. 레이철은 진짜 길게 느껴지긴 했다고 인정하면서 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걱정했다. 내가 말했다. 감기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가 너무 잠겨있고 높낮이가 없어서 감기라도 걸린 줄 알았지. 내가 겁에 질릴 때 나오는 목소리 같은데? 마리안, 너 20명쯤 모이는 교회 강당에서 발표하는 거야. O2 아레나, 런던 노스 그리니치에 있는 2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돔 경기장에 서는 게 아니라고. 그래, 좋아. 좋은 관점이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강당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각자 플라스틱 의자 옆에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앞쪽 낡은 악보대에는 파란색 세틴으로 된 토스트 마스터즈 로고가 걸려 있었다. 내 앞으로 연설 3개가 더 있었는데 모두 TV에서나 볼 법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무릎이 부딪힐 때마다 사과를 하면서 연단으로 나갔다. 몸속에 공포심이 들끓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한테까지 들릴지 모르겠네요. 청중들이 응원의 미소를 보였다.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해해 주세요. 청중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가야 알겠으니까 어서 시작해보렴 하는 속내가 비쳤다. 조명에 눈이 부셨다. 나는 눈을 몇 차례 깜빡였다. 자, 마리안, 할 수 있어. 평생의 고작 7분이야. 가자. 자기 개발서를 읽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곧바로 청중 참여를 유도하다니 시작하는 말로는 대담하게 느껴졌다. 거의 모두가 손을 드는 걸 보고는 놀랐다. 자기 개발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계신가요? 구석에 있던 나이든 남자 하나랑 반말리 티셔츠를 입은 사내가 손을 들었다. 네, 제가 바로 그 패배자입니다. 침대에 같이 누울 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밖에 없고 어지러운 책상 위에 평온함에 관한 책이 올라가 있는 불쌍한 영혼이죠. 책 이름을 언급할 때 깔깔거리는 소리가 살짝 터져 나오는 걸 보고는 긴장이 조금 풀렸다. 다음으로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자기 개발서 판매량이 25%나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해 자기 개발 시장이 얼마나 붐을 일으켜왔는지 보여줬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길잡이가 필요하겠죠 라고 설명했다. 내가 한 말인데도 뭔가 있어 보였다. 뒤이어 직접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개발서가 현대판 철학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쳤다. 느낌으로는 1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5분이 지났다는 표시로 강당 뒤편에 초록불이 들어왔다. 다시 얼마 뒤 빨간불이 들어와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려줬다. 박수를 받으면서 자리를 서둘러 돌아가는데 뺨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심장이 쿵쾅댔다. 해냈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생강 쿠키를 곁들여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다들 참 친절했다. 나 타고났나 봐. 매력이 넘치고 재미도 있었대. 나 처음 해보는 거 맞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버드아이 선장을 닮은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초심자들은 대부분 어려워하는데 말하는 내내 청중들이랑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등대 기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은 숙련자들이나 그렇게 하죠. 남자가 계속 말했다. 제가 처음 연설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끝을 맺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 남자를 가리켰다. 저기 저 남자분 있죠? 혀 짧은 소리가 너무 심해서 제대로 발음한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말했다. 혀 짧은 발음은 안 하시던데요? 남자가 말했다. 엄청 노력하셨거든요. 4년 전에 딸 결혼식 축사 때문에 처음 방문하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오셨죠. 다들 재밌어요. 좋은 사람들이죠. 정말 그랬다. 서로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강당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주로 밤을 보내던 잘나신 런던 술집에서는 사람들이 경쟁 상대를 노려볼 때를 제외하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곳은 정반대였다. 저녁이 끝날 무렵에는 최고의 신입생이라고 상도 받았다. 오스카 시상식에 견줄만 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연설이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재능이 있는데도 두려워하느라 시도조차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운다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될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 눈에 멍청해 보일 거라는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인생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까 봐 지나치게 경계하지 않는다면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 속으로는 다들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저는 매일 두려움에 맞서는 것에 대해 뉴스 대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신만의 책과 오디오 서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뉴스는 정말 별로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뿐이다. 저널리스트인 나로서는 매일 신문을 읽는 게 일의 시작이다 보니 적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뭐 어쩔 수 없지. 긍정적인 책을 읽는 것 말고도 수전이 추천하는 습관은 난 살아있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지 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와 같은 확언을 하루 내내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끊임없이 반복해 내뱉다 보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묻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신을 외칠 때는 현재 시제로 말하고 부정문 대신 긍정문을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자기 비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기보다는 매일 자신감이 자라나고 있어 라고 말하는 편이 낫다. 다짐할 내용을 준비했다면 녹음해 들으면서 따라 말하거나 포스트잇이라는 최고의 자기 개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수전이 제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스트잇에 다짐할 내용을 적은 뒤 화장실 거울, 침대 옆, 책상 옆, 자동차 계기판 등 온 사방에 붙여두는 것이다. 수전은 이렇게 말한다. 잔뜩 야단 법석을 피우자.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로 유별나게 굴자.
그래서 나는 이를 제쳐놓고 새롭게 발견한 자신감과 에너지를 소모해 난 내가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워. 난 내 삶을 사랑해. 나한테 돈이 몰려들고 있어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휘갈겨 적은 포스트잇을 책상 뒤쪽 벽에 붙여나갔다. 침실 거울에는 수전이 가장 좋아한다는 다 잘 풀린다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였다. 수전은 무슨 일이든 일이 벌어질 당시에는 엉망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의도한 대로 풀릴 거라고 믿는다. 문구를 적고 있는 와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기에 엄마에게 설명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엄마가 물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인다는 거니?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미국인이 되겠다는 건 아니지, 그치? 무슨 말이에요? 알잖아, 행복해지겠다는 거 아니냐고. 엄마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침을 뱉듯 내뱉으셨다. 얘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건 현실이 아니란다. 1월 12일 일요일, 알몸을 드러낼 날이 왔다. 하필 주일이라니. 나는 동네 회관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불편한 경험을 다시 한번 마주할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여태까지 나를 버티게 해준 아드레날린은 다 떨어졌다. 지쳤다. 이제 두려움에 맞서고 싶지 않았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저번처럼. 그리고 어두웠다.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 하는 중이야? 카레 먹으면서 셜록 보고 있었지. 너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옷 벗으려고. 대박. 드디어. 기분이 어때? 두렵고 비참해. 왁싱은 했고? 아니, 에이, 그런 생각 못했네. 걱정 마. 그 사람들한테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나을 거야. 지금 당장 너랑 소파에 누워서 TV나 볼 수 있으면 100만 파운드라도 쓰겠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다고 한 건 너라고. 그랬지. 이제는 그냥 침대에 눕고 싶어. 세라가 웃음을 터뜨렸다. 넌 항상 침대에 눕고 싶잖아. 맞는 말이었다. 세라가 말했다. 왜 그래? 재밌어 보이는데. 술집에서 말하기 좋은 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생각해보라고. 그건 그렇지. 술집 역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벌거벗었다. 집으로 돌아왔고 치즈 토스트를 4조각 먹었다. 최고의 모델답게. 16일 목요일.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삶이 너무 기묘해졌다. 리스트에서 스피닝이 제일 만만해 보여서 레이철과 함께 스피닝 수업을 들으러 갔다. 만만하지 않았다. 20분 만에 다리에 힘이 빠졌다. 비싼 스판텍스를 입고 온 다른 사람들은 종아리가 바위로 되어 있는지 미친 듯이 페달을 밟고 있는데 나는 남은 시간 내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누드 모델을 서는 것보다 창피했다. 레이철은 하면 할수록 쉬워질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나는 어쨌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스피닝을 하기는 했으니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피닝을 마치고 와서는 소파에 벌렁 누워 엑소시스트를 봤다. 원래 제시카의 추리극장만 봐도 겁에 질리는 나이인데 녹색 토사물이 쏟아지거나 집안 가구가 떠다니는 장면이 나와도 놀라지 않았고 그만큼 두려움 리스트에서 지우는 맛도 떨어졌다.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영화를 틀어놓고 한편으로는 스탠딩 코미디를 할 만한 장소를 검색하느라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다. 바닥이 끈적거리는 런던 술집에서 야유를 듣는 것에 비하면 악령이 조금 빙의하는 것쯤이야 애들 장난 같았다. 내 삶이 점점 일본 버라이어티 쇼처럼 느껴져서 짜증이 났다. 다음 나흘 동안은 두려움에 맞서려는 시도를 잠시 멈췄다. 그 대신 4차원 가족 카시디안 따라잡기의 지난 에피소드를 보았고 보온 속옷에 관한 기사도 하나 썼다.
긍정적인 확신을 적어놓은 포스트잇이 벽에서 자꾸 떨어졌다. 20일 월요일, 두려움 맞서기 프로젝트를 억지로 재개하려고 같은 날에 병원이랑 치과 진료를 둘 다 잡았다. 이래도 세상에 유머 감각이 부족하다고 할 텐가? 내가 18세일 때였다. 왼쪽 종아리 안쪽에 의심스러운 점 하나를 발견했고 검사를 받아보니 악성 흑색종, 가장 심각한 종류의 피부암 중 하나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던 차에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 암이나 화학요법 같은 단어가 오가는 걸 들으면서 다리에 테니스공 크기만큼 살덩어리를 잘라냈다. 치사율이 30%나 되는 위험한 종양이었다. 의사들은 수술이 성공적이라고 장담했지만 이후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다. 끔찍한 시간이었다. 옷을 벗고 종이 시트를 씌운 침대에 누우면 전문의가 혹 같은 게 만져지지 않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꽉 조이면서 이번에는 뭔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쩌지? 죽기 싫다고 생각하고는 했다. 다행히 23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다시 그런대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 크리스마스 직전에 등에서 검은 점을 발견했고 결국 어린 시절에 들렀던 병원 접수처를 다시 찾아가게 됐다. 종이 시트가 씌어진 똑같은 침대에 누워 똑같은 천장 타일을 올려다보니 18세에 죽기 싫었던 기분이 어땠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 이번에는 36세에 내가 누워 있었고 여전히 죽고 싶지 않았다. 아직 세상을 떠날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평생 걱정하면서 사느라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다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일에 왜 걱정을 했던 걸까? 진짜 왜? 그리고 애초에 18세일 때 왜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던 걸까? 그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인생은 짧으니 오늘을 즐기자는 마음가짐을 얻을 법도 했잖아.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언제나 불행이 닥칠 수 있으며 정말로 닥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이번에는 다른 의사로 바뀌어 있었다. 10살짜리처럼 어려 보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걱정 없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껴안고 싶었다. 직업이 의사라면 어떤 기분일까? 매일 사람들한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말해준다니 게다가 저렇게 어려 보이는데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면서 병원을 나왔다.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조금 흘렸다. 공원을 지나가면서 앞으로는 쓸데없는 일에 걱정을 쏟는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고 맹세했다. 더 좋은 딸, 더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목숨이 달린 문제를 겪고 나니 일을 때우는 건 일도 아니었다. 마취도 없이 3개나 때웠다. 치위생사분이 되게 잘 참는다고 칭찬해줬다. 하지만 눈물을 이번에도 흘렸다. 병원 진료를 하고 나서는 스탠딩 코미디가 애들 장난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다. 암 진단을 받을 때 그나마 좋은 점은 그걸 가지고 웃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야유를 보내는 사람도 없다. 물론 암은 걸리지 않았으니 일단 신이든 누구든 저 위에 계신 분한테 감사드린다. 그 대신 내가 걸린 건 주말에 패딩턴의 한 술집에서 열리는 코미디 광자 코스였다. 내가 자라온 가정은 양극단을 오갔다. 아빠는 16세에 빈손으로 아일랜드에서 런던으로 넘어왔다. 자식들이 태어날 쯤에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쌓았다. 어린 시절엔 명품이 즐비한 해러즈 백화점이나 장난감 백화점 햄리스를 다녔던 기억이 난다. 휴가는 디즈니랜드랑 유럽으로 떠났다. 9세 생일에는 부모님 손을 잡고 리츠 호텔에 차를 마시러 갔다. 아빠가 몰던 검정색 벤틀리 뒷좌석에는 크리스털로 된 와인 디캔더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모금 홀짝인 게 첫 음주 경험이었다. 나보다 겁이 없는 신라는 14세를 기점으로 아예 차를 모는 쪽을 택했다. 다음 기억은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때깔 좋은 녹색 제규어가 현관에 주차된 모습이다. 신라가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집 안까지 후진해 들어온 것이었다. 정말 안으로 들어왔다. 생각보다 멀쩡한 제규어를 본 아빠의 반응은 차 참 튼튼하게 잘 만들었어. 그렇지 않니? 그렇다. 간단히 말해 잘 사는 집이었다. 제규어를 현관 안에 처박는 사태가 벌어져도 털고 일어날 만큼 잘 사는 집이었다. 그러나 가연 부잣집 딸내미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텐데.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다. 어린 나였지만 돈, 그리고 번지르르한 차에 대해 깨달은 바가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을 싫어한다. 9세쯤 됐을까? 가족끼리 아빠 벤틀리를 타고 가다가 런던 교통 체증 때문에 멈춰 있었는데 거리를 지나가던 남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옆이 좀 봐 하고 소리쳤다. 옆이. 본래 젊은 고소득 직업 종사자를 가리키나 불을 과시하는 사람을 비꼴 때도 사용하는 표현. 그러고는 자동차 보닛을 꽉 내리쳤다. 옆이가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사람들 눈에 담긴 증오는 또렷했다. 아빠한테 뜻을 물어보니 젊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아빠는 늙었으니까. 또 돈이 많으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된다. 어릴 때 나는 오로지 평범해지기만을 바랐다. 세라라고 불릴 수 있다면, 갈색 머리라면, 아빠가 포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여한이 없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돈이 많으면 싸가지가 없어진다. 우리가 나고 자란 세계는 부모님이 살던 세계와 너무 달랐다. 빈털터리 집안에서 자란 아빠는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했다. 반대로 엄마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우리한테도 확실히 주입시켰다. 나는 우리 가족이 가진 재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됐고 우리 같은 부류를 싫어하게 됐다. 부자 말이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교훈을 배우게 된 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 모른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1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1990년대 경제 위기에 더해 아빠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돈이 눈에 보일 정도로 증발하기 시작했다. 17세에는 엄마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취소했다. 20대가 됐을 때 집, 차, 돈이 전부 사라졌다. 돈이 없어서 깨달은 교훈은 이랬다. 돈이 없어 본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없고 집을 잃을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 정말 무섭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을지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집은 살 수 있다. 돈이 없어지면 다른 것들도 전부 사라진다. 물론 어떻게든 버티기는 한다. 삶은 계속되니까.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다. 엄마는 집에 계속 돈이 많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도 직업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도 하신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저녁 9시 반이었다. 2시간이나 썼다. 손목이 아팠다. 벤틀리와 제규어, 가족 휴가, 휘날리는 집회 사건까지 다 써놓고 보니 내 경험이 죄다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당연히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미치지 않았을 리가.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으로 그레이엄 노튼 쇼를 봤다. 빌 머리와 맷 데이먼이 출연했다. 문득 곱게 늙은 맷은 지루할 정도로 돈을 잘 다루지만 제멋대로의 괴짜 같은 빌은 엉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돈을 생각 없이 쓰는 사람처럼 그려졌다. 그게 우리 매력의 일부지. 아참, 마리안. 해피 밸런타인데이.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레이첼은 아직 자고 있었다. 소파 옆에는 레이첼이 벗어둔 부츠가 달팽이처럼 늘어져 있었다.
나는 동네 카페로 향했다. 커피랑 스크램블드 에그를 주문한 뒤에 신문을 빠르게 훑어봤다. 홍수 경보, 의료보험 사태. 그 순간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다른 얘기로 날 우울하게 만들어야 했지. 바로 내 얘기로. 나는 내가 어른이 된 이후 돈을 어떤 식으로 다뤄왔는지 쓰기 시작했다. 물론 어른이 됐다는 건 최대한 관대하게 봤을 때 얘기였다. 학교를 졸업한 뒤 난 브릿팝이 유행하던 시기에 런던에 살고 있었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도시였지만 나는 쿨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는 신상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로라이즈 청바지에 술살이 오른 배를 구겨 넣는 등 쿨해지려고 애쓰느라 돈을 펑펑 썼다. 연봉이 적은데도 분에 넘치는 생활을 했다. 처음 보름 동안 코번트 가든, 술집과 상점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 있는 런던의 광장 지구에서 쇼핑을 즐기면 나머지 보름 동안은 시리얼로 연명하는 시기였다. 29세가 됐을 때 처음으로 신문 편집자라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했다. 연봉이 늘어났다. 즐길 때가 된 거다. 택시를 버스 타듯 타고 다녔고 밥을 맨날 밖에서 사 먹었다. 이제 잘 나가는 신문 편집자인데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옷도 디자이너 제품으로 골랐다. 언제 봐도 미용실에서 막 관리받고 나온 사람 같았다. 정말 그랬으니까. 사실 비싼 가방, 비싼 머리, 비싼 옷 밑에 진짜 나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 같았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리와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보다 더 제멋대로 돈을 썼다. 원고료가 들어온 직후에는 신나서 밖으로 나가 축배를 들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잔고가 바닥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매년 올해는 어린답게 돈 관리를 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매년 실패했다. 난 충격을 받았다. 돈이 삶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어떻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지? 돈이 부족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사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난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4년 만에 파산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취재하러 오면 방만 10개 실내 수영장이 딸려있는 집에서 도금이 된 수도꼭지를 어루만지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인터뷰하겠지. 스크램블드 에그랑 커피 2잔 값으로 14.75파운드를 내고 왔다. 레이첼은 부엌에서 우편물을 뜯고 있었다. 갈색 봉투를 무서워하는 나랑은 달랐다. 내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됐다. 어젯밤은 어땠어? 누가 터키시 딜라이트 마티니를 만들어줬어. 대체 그게 뭐야? 나도 몰라. 근데 세더라고. 파티 시간 절반 동안은 입이 안 움직이더라니까. 너는 어땠는데? 통장 내역서랑 보낸 뜨거운 데이트 시간 말이야. 나는 괜찮았어 라고 거짓말했다. 레이첼한테는 돈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 창피했다. 워낙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레이첼은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항상 파악하고 있었다. 티 안 내고 베풀 줄도 알았고. 내 방으로 들어가 신라한테 전화를 걸었다. 돈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뭐냐고 물었다. 신라가 답했다. 우리가 불이랑 보일러 안 끄고 나오면 엄마가 미친 듯이 화냈던 거. 그럼 그게 지금 너랑 어떤 관계가 있어? 청구서를 유심히 보게 됐지. 언니는 뭐가 기억나는데? 아빠가 거실에 들어와서 돈 뿌리신 날. 아,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네. 근데 그 기억 실제 있었던 일은 맞아? 가끔씩 우리가 지어낸 얘기인가 싶다니까. 어떻게 우리 둘 다 똑같은 기억을 지어내니? 나도 모르지. 근데 그 기억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나도 돈을 갖다 뿌린다는 말이지. 어휴, 누가 부모 노릇을 하고 싶겠어.
뭘 하든 자식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부모 탓을 하는데. 케이트는 돈과 관련해 어떤 습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글로 적어보도록 권한다. 그래서 다시 노트를 꺼내 펜을 놀리다가 여태까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수많은 습관과 믿음을 발견했다. 처음 떠오른 건 죄의식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족족 사람들한테 퍼다 줬다. 끝없이 술잔을 돌리고 맨날 저녁을 샀다는 얘기다. 다른 문제도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바라며 뭔가를 사주고 있었다. 내가 돈을 내면 나랑 더 어울리고 싶어질 테니까. 재밌거나 외모가 빼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관대한 사람은 될 수 있으니까. 난 인색함이 인간한테 볼 수 있는 가장 흉한 특성 중 하나라고 여겼다. 돈 앞에서 벌벌 떠는 건 변변치 못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생각했다. 난 그보다 나은 사람이잖아. 침대에 앉아 떠오르는 내용을 적다 보니 불편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난 돈을 함부로 놀려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첫 기억 탓일까? 어차피 돈은 들어왔다 다시 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애착을 갖지도 관리를 하지도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 케이트의 조언에 따르면 자기가 쓴 일지를 보면서 도전하라에서 수전이 조언한 것처럼 다 좋았다고 포용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지점이 러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이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날렸을지언정 재미는 있었다고 썼다. 디자이너 핸드백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려고 뉴욕으로 호화 여행을 떠난 경험이 있다는 게 기뻤다. 일생에 한 번 오는 순간이었고 제대로 즐겼다. 한편으로는 진부하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단지 삶에 생긴 균열 위에 벽지를 덧바르는 식으로 겉보기에만 괜찮아졌을 뿐이었다. 케이트는 자기 주머니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있을 때 은근히 느껴지는 두려움만큼 해로운 게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 미션으로 6달치 계좌 내역을 모아 재정 투명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케이트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는데 정말 그랬다. 다음 날은 소파에 누워 빈둥대는 일요일이 됐어야 했는데 그 대신 은행 서류를 확인하려고 전철을 타고 엄마네 집으로 갔다. 기록을 훑어보니 끔찍했다.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나자 내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 빚을 다 더해봤는데 총 15,109.60 파운드였다. 신라한테 진 빚이 6,000 파운드, 법인 계좌에 초과 인출이 7,000 파운드, 현재 계좌에서 초과 인출이 2,109.60 파운드였다. 수치를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했던 거지? 어째서 이렇게나 수렁에 빠져 있는 줄도 몰랐지? 빚 15,000 파운드라.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애도 없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15,000 파운드라니. 금액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다. 케이트는 이미 저지른 일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라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난 스스로를 두들겨 패고 있었다.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내 소비 행태를 보자니 더 이상 긍정적인 면이나 철학적 교훈을 찾지 못할 것 같았다. 오히려 거대한 돋보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내가 가진 단점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무모함, 멍청함, 허영심, 경솔함, 자기 기만, 한마디로 버릇없게 자란 애였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앉아 울었다. 그러다가 목욕을 했다.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던 바디오일, 조말론에서 나온 40파운드짜리를 들이붓다가 좀 더 울었다. 적어도 5파운드치 목욕이었다. 2월 17일 월요일. 아직도 밖에는 비가 내렸고
내 속에는 눈물이 내렸다. 다시 얼굴을 모래 속에 쳐박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반창고를 당장 떼어내고 끝까지 헤쳐나가야 했다. 케이트는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면서 경제적 에너지가 새는 곳,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상하기만 하는 소비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제안한다. 그런 누수를 줄이는 게 목표였다.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니 여태까지 부엌이 없어도 될 뻔했다. 심지어 주전자도 거의 지출 절반이 스타벅스, 코스타 커피, 카페네로, 스트라다 레스토랑, 와가마마 레스토랑, 이 술집, 저 술집, 또 술집 이런 식이었다. 그 다음은 미용관리 비용이었다. 드라이 한 번에 25파운드, 네일케어 25파운드,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부추, 영국의 건강 및 뷰티 전문 브랜드에서 42파운드, 쓸데없는 비타민 사느라 22파운드, 얼굴 마사지에 70파운드, 왁싱하는데 60파운드, 살 돈은 없지만 살 자격은 있다고 착각하는 세대의 전형이었다. 당시에는 다 투자라고 생각했다. 외모를 가꾸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어쩌라고?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나기를 했니? 승진을 했니? 게다가 아직 옷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많이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일단 샀다 하면 싼 걸 고르는 법이 없었다. 내역에는 150파운드짜리 스웨터가 찍혀 있었는데 손빨래 하기에는 내가 너무 게을러서 세탁 바구니 바닥에 깔려 여생을 보낼 게 뻔했다. 또 휴대폰 요금이 한 달 평균 143파운드가 나온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143파운드라니. 전화 받는 것도 싫어하는 애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